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꽃 이육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육사 시인은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워낙 또 중요한 시인에다가 이름이 또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이육사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니죠. 이 원록이 본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육사라는 거는 대구 형무소에서 수감할 때 일제치사 때 죄수 번호가 264에서 이육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재미있게 희한하게 이육사 시인은 사자가 많이 붙어요. 이상하게. 여기 이육사에 사자도 있지만 태어나실 때도 4년도에 태어났고 돌아가실 때도 어때요? 44년이죠. 사자하고 인연이 많네요. 또 뭡니까? 애국지사 태계 이항 선생의 후손이거든요. 이 선비사자. 그쵸? 이상하게 사자와 연관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재미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오늘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을 보시면요. 1년에 극한 상황 속에서 새 생명, 즉 독립탄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년에서는요.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 어때요? 꽃이 피어나죠. 예, 강인한 그런 생명력을 우리 엿볼 수 있고요. 2년에서는 새 생명 탄생을 위해서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인고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를 고대하고 희망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3년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날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어와 식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동방이라는 거는 우리 한반도를 말씀하는 거고요. 꽃은 뭐다? 중요하죠. 제목. 생명과 희망, 강한 생명력, 암담한 상황을 극복하는 의지의 표상이다. 그렇죠? 의지. 강한 의지의 표상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북쪽 툰드라는 뭡니까? 가장 추운 곳이요. 시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맹아리는 뭡니까? 경상북도 사투리예요. 꽃망울이에요. 꽃망울. 제비때는 여기서 뭡니까? 봄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미래의 광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버리지 못한 약속. 약속을 저버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미래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다짐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아셨죠? 화자가 꽃성이라는 거 뭡니까? 중요한 단어입니다. 광복의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시인의 소망이 이루어진 날이죠. 그래서 그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 생명이 힘차고, 그렇죠? 생명력이 넘치고 흐드러지에 충실한, 충만한 그 황홀경을 맛보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독립의 순간을 만끽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비는 뭡니까? 나비.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민족을 비유한 겁니다. 상징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나비처럼 취하는 해상의 무리들 그랬죠? 이 식구는 뭡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쁨과 더불어 지난날 겪어야 했던 고초들이 있었죠? 그 어려움, 이 한이라든가 희생 등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면서 떠올려보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미 독립은 했지만 과거의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떠올려보는 것을 미래의 모습으로 비추어서 과거를 떠올려보는 그런 상황을 설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여기 너를 불러보너라. 그래서 너라는 건 뭡니까? 현재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현재성. 그렇죠?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그 미래의 비전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예언자적인 어투로 표현된 겁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그 예언자적인 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오늘 지금 현재는 독립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에 와 있어서 그 현재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이렇게 드러난 거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결국은 미래에는 독립이 올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19프리를 보시면요. 많죠? 예, 많은데 동방을 하늘돔 하면서 그 땅에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건 뭡니까? 극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제 치하의 혹독한 시대 상황을 얘기하고 극한적 상황을 설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꽃은 빨갛게 핀다 그러죠? 그건 뭡니까? 지금의 동방이까지는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다? 빨간 꽃이 핀다 그러죠. 그건 바로 뭡니까? 민족의 강인함을 상징한다라는 거 좀 정리하시고요. 또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라는 말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삶에 정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시구입니다, 여러분. 또 네 번째, 북쪽 툰드라에도 못할 약속이여라는 시구가 나오는데요. 결코 봄이 올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 추운 땅에서도. 근데 꽃망울이 피죠? 그래서 여기 동방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 꽃이 핀다. 즉 조국의 광복이 온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화자의 의지와 소망이 성취하는 그런 확신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아셨죠? 자, 빨간 꽃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바다 복판에서 꽃성에는 꽃성 나오죠. 이게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 실현됐죠. 실현돼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용솟음 치면서 타오르는 꽃의 성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6번째, 나비처럼 취하는 하면서 불러보노라라고 나오는데, 아직은 툰드라와 같은 찬 새벽이지만 결국 어때요? 반드시 꽃의 성을 이루는 봄이 올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러보노라라는 것은 강한 의지와 소망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훗날 해방의 기쁨 속에서 힘겨웠던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모습을 꽃의 향기에 취해 툰드라의 새벽을 회고하는 나비에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 나비는 바로 우리 민족의 모습이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광복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민족입니다. 나비는.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우리 화자의 상황, 시점 화자의 상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늘도 다 끝난 곳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죠. 북쪽 툰드라죠. 척박한 곳이죠. 이것을 설정합니다. 이제 화자가.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채, 그죠? 그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화자는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꽃맹아리가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제비때가 온다고 하죠. 목숨을 꾸며 쉼없이 노력한다고 하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바로 이러한 것이 어떤 현실적인 한계를 설정했지만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는 희망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어떤 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화자의 정서와 태도 쪽에 보시면 이 시는 어때요? 삶이 부정되고 있죠. 그 암담하고 극한적 현실 상황이 나오죠. 그렇죠? 뭐 하늘도 끝난다, 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북쪽 툰드라이다, 또 찬새벽이다, 뭐 이런 걸 볼 때 암담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극한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새로운 생명 탄생, 꽃에 대한 기다림, 또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의지를 꽃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 아셨죠? 이 꽃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목이에요. 자, 그다음에 성격은 이제 관조적인 성격이고요. 관조라는 건 뭡니까? 관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탄 중요하죠. 오라 하면서 이렇게 양탄적 의지 곳곳에 나왔죠. 상징, 저항, 현실 참여, 희망, 미래지향적 이런 성격들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어조는 어떻습니까? 말투는 어떻습니까? 시정화의 말투는 강인하고 의지적이고 남성적인 그런 어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육사시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현상의 특징을 보시면 시상전개 방식이 어떻습니까? 점층적입니다. 점층적이라는 것은 점점 정서가 더 강해지고 확장된다는 얘기거든요. 각 예언이 어떠요? 서경, 즉 풍경에서 서정, 감정으로 서정, 개인적인 내면 심정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선경, 후정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육사 시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선경, 후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시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시의 영향. 우리 이육사 시는 바로 이러한 큰 특징이 있다는 거 정리를 잘 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상징에 의한 암시 표현이 많고요. 또 사문보인데 약간 변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심상은 주로 시각과 역동적인 이미지가 좀 나옵니다. 아셨죠? 힘찬 모습. 또 가견에 일정한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했죠. 기서결로 돼 있지만 모두 사행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반복돼 있다. 일정하게. 또 영탄형의 종교로미, 즉 감탄사가 나오면서 영탄형의 종교로미가 나오고 매 사행을 모두 영탄형으로 끝맺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굉장히 일정한데요. 이 화자가 내면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탄형의 종교로미를 써서 의지를 강화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행에서 3행까지는요. 구문의 전개나 실행의 길이가 점층적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점층적인 전개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4행에 이르러서는 화자의 심정을 집중적으로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선경, 후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는 뭡니까? 새 생명 탄생입니다. 새 생명 탄생. 꽃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다 조국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의지, 기다림 이런 거, 밝은 미래에 대해서 강한 신념과 의지가 드러난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연의 구조적인 특징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표로 이제 넣어봤는데요. 선경 후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행에서 3행까지는 경치, 4행은 후정, 그래서 내면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앞에는 시행이 갈수록 확장되고 점층된다. 요거 구조적 특징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어의 상징성과 이미지 대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 북쪽 툰드라라든가 찬 새벽, 눈 속 있죠. 이거는 겨울, 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절망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되는 대조되는 시어는 뭡니까? 꽃과 맹아리, 제비떼, 나비죠. 나비. 그래서 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미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망은 뭐한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긴 그러한 시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징성이 가장 강하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1강에서 먼저 들었던 내용과 지금 강의를 잘 접목하고 조화롭게 연결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시인의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은요. 한계령에서 폭설로 고립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에서는 운명적 고립에 대해서 소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죠. 고립에 대한 완전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어와 식구를 보시면 한계령이라는 제목은 뭡니까? 중의적인 표현으로서요. 몹시 추운 고개를 의미할 수 있고 가장 극한의 상황을 또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거 아시고요. 또 한겨울에 못 잊을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은 뭡니까? 시적 상황을 설정한 겁니다.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 또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고립을 소망하고 있고 그건 간절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고립을 좋아하진 않지만 간절한 사랑 때문에 고립을 원하는 거. 그죠? 그게 역설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오, 영탄적인 표현이죠. 눈부신 고립. 자,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고립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설법과 영탄법이 쓰였네요. 또 사방이 온통 흰 것밖에 없다. 동화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름답게 화자는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좋겠다. 이 말은 운명적 사랑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어떤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윽고 날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어둠이 뭐 들이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인 공포가 온 거죠. 그래서 고립과 단절로 인해서 두려움의 시간이 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헬리콥터가 왔죠. 헬리콥터라는 것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조난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결코 뭐한다? 손을 흔들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운명적인 고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또 옷자락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생존보다는 역시 운명적 고립을 택해서 간절한 사랑을 택하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짧은 축복이라는 건 뭡니까? 고립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또 사랑이 완전해지는 그러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핵심 정리해 가시면은 화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화자의 상황은 지금 한계령의 폭설로 인해서 고립을 맞죠. 이런 극한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존의 위협이 오고 자아분열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설정을 하는 거죠. 그건 뭐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요. 두 번째,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 애인과의 고립을 행복으로 여기죠. 그게 바로 역설적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사랑의 완성을 희망하는 겁니다. 화자가. 또 구조를 거부함으로써 어때요? 사랑의 간절함을 실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눈부신 고립이다, 동화의 나라다, 짧은 축복이다 이러한 단어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또 성격은 주로 어떻습니까? 운명적이고 약간 비현실적인 낭만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표현상의 특징으로 보시면 가정법을 사용해서 한계령 눈 속에 갇힐 것을 상상하는 데서 시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시상이 상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화자의 소망과 바람을 뭐로 했다? 종결령 묶였으면 뭐뭐 하리 이렇게 이러한 그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 좀 알기 바라고요. 세 번째 상황에 대한 역설적 인식으로 인해서 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네 번째 뭡니까? 영탄적 어조로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어때 더 강조하고 부각하죠, 여러분. 그렇죠? 영탄법을 써서. 자, 마지막으로 주제는 뭡니까? 역설적 상황을 통해서 사랑의 간절함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시인의 그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적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늘어있는 실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